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휴넷의 홍정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교과 중심, 학습자 중심 교과학회인데요. 저도 뭐 아시다시피 교과 교육을 나왔습니다. 지리교육과를 나왔고요. 일단 회사에 입사를 해서 HRD라고 하거든요. 기업 교육 쪽 업무를 계속 지금 담당을 해왔고, 한 20년 넘게 담당을 해왔고, 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쪽, 그리고 이러닝 쪽이라든지 에듀테크 쪽의 업무를 많이 담당해 왔고요. 오늘 이제 아무래도 다 교사나 교수님들 중심이실 것 같은데, 기업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는지 라는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기업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 고객사들이 SK, LG, 삼성 이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기업체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단어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어떤 단어냐면 기업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까, 아니면 우리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 시킬 거냐라는 것들이 SK, LG, 삼성 글로벌 기업 할 거 없이 다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한 2개년 내지는 3개년의 계획을 짜서 실행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2020년 초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너무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2020년 4월에 한 말이거든요. 본인이 2년 정도 걸려서 완성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2개월 만에 다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이 우리의 삶과 되게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전에 쿠팡이 이렇게 대중화가 될지, 배달의 민족이 우리 삶에 깊숙이 이렇게까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화가 됐을 때 우리 컨텐츠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어, 그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사례인데, 미국에 있는 음원 시장의 모습입니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음악 컨텐츠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음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CD나 카세트 테이프 아니면 LP판을 통해서 음악을 들었죠.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가 한 1998년도 인터넷이 본격화되잖아요. 디지털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2014년에 보니까 음반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 거의 10%대로 떨어지고, 스트리밍, 다운로드, 콘서트, 디지털 음원 다양한 형태로 음악 컨텐츠를 듣더라는 거죠. 디지털화 시대 컨텐츠 시장의 특성은 뭐냐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학습자가 아니면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이면 2000년도만 하더라도 영상 컨텐츠는 대부분 아마 공중파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시죠? 넷플릭스, 유튜브, 다운로드, 노트북, TV, IPTV 다양한 채널로 보기 시작합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채널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디지털 시대의 특성이란 거죠. 교육은 어떤가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심했는데 지나칠 정도로 오프라인 교육에 의존했습니다. 이를 이제 저희가 클래스룸 딜레마라고 하거든요. 클래스룸에서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디지털이 이렇게 빨리 변환되는데 학습자들은 어떨까요? 학습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채널로 학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은 예외야라는 게 아니라 이게 기업 교육 시장의 북미 시장이에요. 2009년만 하더라도 77%가 클래스룸 교육이었어요. 그 기업 교육이요. 그런데 점점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2012년에 53%, 2016년에 32%가 되고요. 지금은 거의 북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 동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13%, 그리고 온라인 교육이 26%까지 올라갑니다. 교육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채널로 교육을 듣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클래스룸 온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 이후로 기업 교육 쪽에서는 상당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왜냐하면 연수원들이 전부 다 생활치료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기업 현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변화가 빠른 게 뭐냐면 재택근무가 이슈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일상 회복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IT 기업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의 재택근무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클래스룸으로 빼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기업 현장에서. 이러다 보니까 디지털 러닝으로 많이 전환하는데 크게 이러닝, 그다음에 모바일에 적합한 마이크로 러닝, 지금 많이 줌을 많이 쓰잖아요. 버추얼 클래스룸, 그리고 플립 러닝, 온 오프라인이 섞인, 그러니까 사전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사후 학습으로 섞인 플립 러닝을 한 4가지 방식으로 컨텐츠 유형이 좀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컨텐츠의 중요성과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따라서 좀 점을 찍어 본 거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꾸준히 활용되는 교육은 이러닝을, 최신 이슈는 라이브 교육을, 오프라인이 꼭 필요하다면 플립 러닝을 쓰는 것들이 일반화돼 있다.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오프라인이지. 아니야, 플립 러닝이 되게 좋아. 아니면 마이크로 러닝, 모바일 시대 때는 마이크로 러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방식들이 전부 다 툴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의사가 죄송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맨날 주사만 맞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약도 처방하고 주사도 맞췄다가 아니면 물리치료도 하고 입원도 시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디지털 러닝 방법들도 학습자와 그리고 교과 내용에 맞게끔 적합한 방식을 처방하는 게 우리 교육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2가지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이크로 러닝과 약간 플립 러닝은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코로나 아니고요, 식도염 때문에. 네. 마이크로 러닝은 짤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짧은 강의, 짧은 방송을 얘기하는 게 마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표현하는 건데, 혹시 72초 TV 들어보셨나요? 72초짜리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나 TVN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43초 TV 들어보셨나요? 망했습니다, 이 회사는. 근데 왜 이게 43초 TV냐면 20대, 지금 가르치고 계신 대학생들이죠. 20대 젊은 분들이 모바일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3.1초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바일은 그만큼 되게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은 짤강을 되게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고, 기업 교육에서는 거의 좀 대세가 되는 그런 컨텐츠 유형입니다. 카라 토거슨과 샤론 팁턴 2분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5분 이내로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컨텐츠를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바일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90% 이상은 정보를 어떤 채널로 접하게 될까요? 클래스룸일까요? PC일까요? 텔레비전일까요? 모바일일까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을 현대인들은 너무나 중요시하고 90% 이상의 새로운 정보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학습합니다.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 이 모바일에 저는 정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의 모바일 점유율을 증가시킬까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교육은 예외일까요? 그래서 이 모바일이 어떻게 점유하느냐, 모바일의 가장 편한 컨텐츠가 뭐다? 바로 짧은 단위의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라는 거죠. 2번째는 요즘 친구들은 뭘 모르면 선생님한테 여쭤보나요? 엄마한테 물어보나요? 네. 유튜브나 네이버에 물어봅니다. 검색을 통한 컨텐츠 소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16주차짜리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한 달짜리 이러닝 과정은 절대 검색에 걸리지 않습니다. 검색에 걸리는 거는 짧은 단위 컨텐츠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검색에 걸리는 컨텐츠가 뭐다?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얼과 Z세대, 그리고 어린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널이 바로 이 클래스룸이 아니라 모바일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5분짜리로 계속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를 너무 익숙해 합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뭐다? 바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거죠. IBM에서는 2016년에 CLO 치프 러닝 오피서라고 해서 최고 교육 책임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애자일한 시대에 우리 직원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마이크로 러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2016년도에 아예 그냥 기업 연수원을 마이크로 러닝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랬더니 한 1000명 언더였던 그런 접속자 수가 지금 현재 일평균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신한카드에서는 저희한테 2017년에 의뢰가 들어옵니다. 너무 이러닝 사이트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모바일로 좀 바꿔주세요라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바일로 컨텐츠도 짧게 나눠드리고 홈페이지도 모바일 중심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랬더니 접속률이 9배가 뛰어버립니다. 모바일이 그만큼 되게 학습자들은 되게 선호하는 채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학은 모바일로 하기엔 너무 기술도 많이 필요해. 우리 학교는 모바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3분에서 5분짜리이기 때문에 LMS에 탑재할 필요도 없고요. 카톡으로 공유가 되고 페이스북에 공유가 되고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 전, 중, 후 아니면 전에만 활용하든지 아니면 학습한 거를 복습하고 활용할 때 활용하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활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학습 자체를 모바일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플립 러닝입니다. 온오프라인을 섞는 방식인데 존 버그만과 아론 쌤이라는 과학 선생님이 만든 최초의 이론인데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러면서 온라인 사전 학습, 오프라인 실천 학습이라는 플립 러닝이 되게 대중화됩니다. 이때 이분들이 두 분이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클래스룸 교육이. 저도 사범대 출신이지만 오프라인 교육만큼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즉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오프라인 교육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 플립 러닝입니다. 이게 NTL 학습 효과 피라미드인데요. 다 이제 전공이시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면 5%를 기억하고 말로 설명하면 90%를 기억하잖아요. 근데 플립 러닝은 여기서 뭐만 하자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효과가 높은 것만 하자는 겁니다. 토의해보고 실제해보고 말로 설명해보는 것만 하자라는 거고 듣고 읽고 하는 강의식 수업은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블룸의 텍소노미 학습 목표의 유계 구조에서도 하위 목표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거는 하위 목표잖아요.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게 만드는 상위 목표를 우리가 교육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플립 러닝의 철학처럼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상위 학습 목표를 하자는 겁니다.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걸 어떻게 하자?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실제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2016년 7월부터 기업 교육 현장에다가 플립 러닝 교육 과정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65개 과정이 지금 누적을 서비스하고 있고 한 10,000명 이상의 학습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다 질문을 드리면 95%의 학습자가 플립 러닝이 효과적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가장 우선적인 고민이 뭐였냐면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하지가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나눌 거냐라는 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커리큘럼을 쭉 짜고 이거는 교과 전문가들이 가장 잘 짭니다. 학습자를 이해하고 있고 커리큘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컬럼 2개를 만들어서 교육 방식이 효과적인 것만 색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가 상위 학습 목표만 색칠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색칠한 것만 어떻게 하자? 오프라인으로 남겨놓자는 거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보내버린 식으로 전부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플립 러닝을 하고자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저희가 5년 동안 상당히 효과를 봤던 프로그램이다,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디지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학습 몰입이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학습자들은 학습 몰입을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넘버 원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습 몰입, 러닝 인게이지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 서비스를 자세히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컨텐츠의 영역과 매니지먼트 앤 케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시지만 교수님과 선생님도 인식하지 못하시지만 오프라인 클래스룸에 들어온 순간 학습 환경이 갖춰지고 동료 학습자가 있고 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아이 컨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가능하고 다양한 것들이 이 오프라인 환경 하에서 되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아니면 교사들에 의해서 이 통제가 가능했죠. 그런데 디지털로 딱 전환하는 순간 뭐만 넘어갔다? 콘텐츠만 넘어갔습니다. 무크의 수료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신가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평균 수료율이 5에서 9% 밖에 안 돼요. 콘텐츠는 세계 최고의 콘텐츠잖아요. MIT,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료율은 5에서 9%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매니지먼트 케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한데요.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컨텐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습자들의 학습 몰입이 되게 낮아지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케어 영역도 상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온라인으로 가면 왜 학습 격차가 일어나면 상위 10% 아이들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바일이든 무조건 공부를 합니다. 하위 10%는요. 먹을 거를 주고 빌어도 안 합니다. 이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고요. 중간에 80%는 하위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매니지먼트 케어 서비스가 있으면 충분히 공부를 할 분들인데 없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없다 보니까 학습 격차가 되게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크 서비스 중엔 코세라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하나 합니다. 시그니처 트랙이라는 서비스인데요. 뭐냐면 돈 심지어 유료예요. 내가 이 과목 이 과목을 들을 테니까 나를 괴롭혀 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인을 합니다. 시그니처 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내가 만약에 학습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하고 막 이러면 문자 오고 메일 보내고 전화 오고 난리 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랬더니 어떨까요? 수료율이 5에서 9%에 불과했던 거니까 50%를 넘어갑니다. 그만큼 온라인 학습에서는 이 매니지먼트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건데 자기 주도 학습자를 가정한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온라인 학습자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 자율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콘텐츠를 보시면 어떤가요?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넷플릭스도 나한테 맞게끔 계속 추천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나 아니면 맞춤형 학습 동력까지 해 주는 게 계속 나랑 맞춰 주는 거죠. 자율성을 강화해 주는 거죠. 나한테 맞춰 주면 어떻게 한다? 자율성이 되게 증가돼서 자발적 참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맞춤형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 학습자들이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음 내가 이렇게 학습을 하다 옆에 좀 쳐다보고 '아 나랑 비슷하게 학습을 하는구나. 분위기 봐서는 같이 이해를 하고는구나.' 하면서 학습을 중간에 계속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집에서 방에 혼자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라이브 교육 같은 경우는 의외로 약간 좀 커버가 가능한데 뭐 이러닝이나 이런 경우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되게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신감을 늘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게미피케이션입니다. 이 방식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운영진 물이 좀 있으면 저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외롭다는 겁니다. 온라인 학습자들이. 관계성인데요. 되게 외롭다는 겁니다. 안 외로우세요? 혹시 많이 줌으로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얘기도 많이 듣는데 강사님들도 되게 외롭대요. 음. 막 온라인 화면 다 꺼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강사들도 외롭고 학생들도 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소셜 러닝을 되게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를 되게 확대한다라는 거고 아마 지금
대학에서 작년도에 컨텐츠를 컨텐츠를 디지털화하는데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온라인 교육이란 걸 처음 만나 보니까 되게 힘드셨을 텐데, 이 컨텐츠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 매니지먼트 케어 서비스, 즉 자율성과 자신감과 관계성을 어떻게 넓힐 거냐라고 같이 생각해 주시면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실제 제가 제 고객사인 C사입니다. 물류회사인데요. 가장 큰 물류회사죠. 여기서 이제 배달원들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러닝 사이트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관심 분야를 설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학습 계획까지 수립하게 만들어요. 일주일에 내가 몇 개 볼 거야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으로 5분 단위 컨텐츠로 계속 유튜브처럼 계속 추천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학습을 하면 포인트라든지 학습 참여해서 좋아요 누르면 포인트가 계속 쌓이게 해줘요. 그러면 이 포인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쿠팡몰에서 뭘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보상과 그 학습과 게임까지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요런 식의 설계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거다? 매니지먼트 케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러닝을 자율성, 관계성, 자신감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되게 외롭다는 건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2016년에 이런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한 개의 집단은 온라인 교육을 혼자서 학습하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온라인 교육을 그룹을 묶어줘요. 한 10명씩 묶어줘서 같이 학습하게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그룹에다가 조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튜터링을 하게 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하게 해주죠. 첫 번째 그룹인 온라인 학습자들은 수료율이 2%밖에 안 되고요. 주평균 1회밖에 접속을 안 했어요. 그룹을 묶어줬더니 어떻게 되죠? 그룹을 묶어줬는데 수료율이 22%까지 올라가고 주평균 4.5회씩을 접속을 합니다. 마지막에 멘토를 넣어준 들은 주평균 5.5회를 접속하고 그리고 44%까지 올라갑니다. 되게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학습은 조편성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라인도 이 조편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학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이제 무크의 리텐션 비율인데요. 마찬가지로 되게 5에서 9%, 처음에 막 100만 명으로 시작하지만 거의 5에서 9% 귀결되는데, 이게 외롭다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방안이 뭐냐라고 하면 이 스프링박스라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거든요. 여기서는 온라인 교육을 절대 혼자 듣게 안 해요. 온라인 교육을 수강 신청을 하면 반드시 멘토를 붙여줘요. 그 멘토가 가이드를 주고 학습 경로를 안내해주고 독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벤치프랩이라는 또 이러닝 사이트인데, 여기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토론방을 하나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은 참여율이 15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을 하더라도 토론방을 있고 없고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맞춤형 교육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맞춤형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거는 투 시그마의 문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학습이 그냥 이 결과에 의하면 1대1 학습이 거의 강의식 수업보다 50배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맞춤형 학습의 1대1 코치가 과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저희가 계속 클래스룸을 하고 있는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효율성 때문이잖아요. 비용 대비 가성비 때문인데, 과외 선생님이 가장 효과적인 건 여기 계시면 다 아실 건데, 이게 못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되게 과외 선생님이 비싸다는 거죠. 두 번째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되게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마다. 이러다 보니까 어, 여기에 이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한 요만한 로봇이 우리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수학이란 교과를 가르친다고 예상을 해봤는데, 오늘은 바이오 리듬의 이성적 영역이 충분해 수학 수업을 해볼까요? 나만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요. 두 자릿수 나누기 문제가 조금 부족하니 이 부분 짚고 넘어가요. 학습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잠깐 푸는 걸 멈춰봐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시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요. 어,
피로가 쌓였어요. 5분 정도 쉬었대요. 쉬기 전에 구구단 팔단 까먹을 때 되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아요. 상황에 맞는 학습 진행 및 지속적 기억 상기까지 해줍니다. 조금 답답한 기분이군요. 이럴 땐 거실이 좋죠. 학습자의 상황에 맞는 학습 환경까지 구축해줍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분야에서는. 이 친구들은 근데 점점 진화해 나갈 겁니다. 인공지능은 누적돼서 진화해 나가거든요. 130개 언어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 인공지능이 쓰였던 사례인데 조지아 공대 사례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질 왓슨의 사례인데요. 이러닝 튜터, 이러닝을 첨삭해주고 채점해주고 Q&A를 받아주는 친구를 인공지능으로 넣었던 사례 201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질 왓슨이라 이름을 짓고 학생들한테 좀 인공지능을 숨겼는데 너무나 인기가 많은 조교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딱 끝나고 나서 인공지능 조교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너무 놀랬다. 심지어는 답변도 되게 빠르고 정확해서 인기도 많은 조교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에 조지아 공대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러닝 튜터의 역할은 인공지능의 역할을 점점 더 늘려가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지지난달에 기사에 봤는데 이러닝 중에서 조지아 공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닝 중에서 질문의 60%는 이 친구가 혼자 해결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거죠. 여기는 뮤즈오라는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요 정도 물통만하게 생겼고요. 되게 귀엽습니다. 아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원어민 선생님이에요. 학습자의 눈빛과 그리고 학습자의 대화 내용을 다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원어민 대화를 해주는, 영어로 대화해주는 로봇입니다. 뭐 유튜브 같은데 뮤즈오라 치면 되게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뭐 밖에 비가 와요. 우산 가져갈까 그러면 빨간 우산 가져가요. 왜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는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일본에 처음 진출합니다. 일본 시장이 어학 시장이 4배가 더 크대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처음 진출하는데 2018년 7월에 진출했는데 1000대를 다 완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14개 학교에서 인공지능 원어민 교사로 이 친구를 채용을 합니다. 가격은 108만 원밖에 안 해요. 네.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직구 같은 경우도 많은데 교재를 하나 주면 교재를 공부한 다음에 이 친구랑 계속 대화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쓰이느냐? 여기는 이제 영어, 수학인데 앞에 말했던 얘기들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건데요. 어, 인공지능이 있으면 다 해결돼.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여러 가지 디지털 러닝, 플립 러닝, 마이크로 러닝, 버추얼 러닝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교육들을 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스팅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골고루.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를 쭉 봐서 이게 교육 전문가들 업무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에 크게 지금 현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 4가지가 대시보드부터 챗봇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큐레이션과 대시보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뭐 데이터 선정부터 쭉 적용이 돼서 대시보드 개발과 큐레이션까지가 보통 최근에 기업 현장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일단 큐레이션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3가지 큐레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용 유사도와 경로 유사도, 키워드 태깅. 첫 번째는 경로 유사도인데요. 과정 정보와 학습자들의 그동안 기록된 정보들을 다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습자가 들어오면 이 학습자와 유사한 직급, 뭐 대리다 아니면 직무가 회계다 이런 식의 이 유사한 직군들이 많이 활용했던 것들을 큐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대리 2년차의 회계 담당자는 이 컨텐츠를 많이 봤어 하면서 똑같이 컨텐츠를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죠. 이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 내용 큐레이션에서 STT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치를 하면 텍스트로 전환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럼 이걸 계속 강의 내용을 텍스트로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컨텐츠마다 내용 유사도를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한 뭐 70%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 컨텐츠를 보면 추가로 이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유사도 큐레이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키워드 태깅인데요. 그렇게 거창한 빅데이터가 없어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컨텐츠의 정보와 그리고 학습자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큐레이션이 잘 되거든요. 근데 학습자들한테 정보를 계속해서 태깅으로 입력시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분야가 뭐고 직급이 뭐고 연차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간단하게 입력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컨텐츠마다 저희가 한 5분 영상마다 한 7 개에서 8개 정도를 그 태깅을 붙여요. 그럼 이게 학습자들이 클릭한 태깅을 계속해서 매칭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 네. 실제 모드 투어나 지금 미래에셋에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빨간색 라인업이 된 게 지금 그 인공지능으로 큐레이션 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이 직접 큐레이션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요 영역이 보통 사람이 큐레이션한 거보다 한 30% 정도 클릭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큐레이션에 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대시보드인데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어떤가요? 그 어마어마한 계기판을 보잖아요. 근데 비행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성장시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계기판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감으로. 근데 이렇게 지금 이번 달에 학습 중인 교육 인원, 신청근은 교육 신청, 임직원이 만드는 교육 과정 리스트, 직무, 직책, 직급별, 부서별 교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보면 어떠실까요? 네. 훨씬 더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고 훨씬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대시보드라고 하고요. 이 방식을 가장 좀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학습자들도 또한 관리자뿐만 아니라 학습자들도 본인이 뭐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른 학습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고 어떤 컨텐츠가 나랑 유사하고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큐레이션이 같이 가고 있고 챗봇도 많이 쓰이는데 시간 관계상 푸시와 풀 전략입니다. 푸시 전략은 뭐냐면 어 일부러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료율이 한 20 수료율 예측이 한 71%다. 이런 분들한테는 수료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챗봇을 밀어 넣는 거죠. 꼭 수료를 하세요. 그러니까 학습을 진행하세요라는 거고 풀 전략은 뭔가 학습자들이 모를 때 치잖아요. 그걸 바로 띄워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DB 구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챗봇이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요런 거 많이 쓰입니다. 온보딩 교육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에 되게 많이 쓰이는데 신입사원이 알아야 될 거를 DB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신입사원들이 막 질문하잖아요. 용어나 이런 것들. 이게 인제 뜨게 만드는 거죠. 신입사원 교육에 많이 쓰이고 챗봇 같은 경우는 좀 자리를 잡은 게 이 기업 교육 쪽에서는 학습한 거를 기억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쪽입니다. 뒤쪽입니다. 그러니까 즉 챗봇을 좀 활용한다면 교과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교과 내용을 학습했으면 복습하세요. 이런 식으로 챗봇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습하는 역할로 챗봇이 되게 많이 쓰이는 게 그리고 가장 효과도 이쪽이 제일 좋습니다. 인공지능 아바타 강사인데요. 이게 얼굴 인식 기술,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인데 음, 그 김주아 앵커가 인공지능으로 그 뉴스 진행하는 거 혹시 보신 거 있나요? MBN에서 요즘 좀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치면 강사가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표정이라든지 음성을 다 인식을 한 다음에 텍스트만 넣으면 컨텐츠를 넣는 방식인데 왜 이게 활용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려면 강사를 섭외하고 스튜디오를 또 섭외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 기간이 한 2-3개월이 걸립니다. 아마 만들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되게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냥 AI로 만들어 버리자 해 가지고 지금 만든 거고요. 과정을 기획한 다음에 텍스트를 치면 이렇게 영상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음 기업 쪽이다 보니까 콘텐츠는 되게 좋은데 강의력이 딸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 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 좋은 것들을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현재 이민영 소장이라고 이제 기업 교육의 대표 강사인데 이분을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빌더를 만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물론 어 깊숙한 교과 내용은 그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내용들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부정부패 방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려고 이런 아바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궁금하시죠? 메타버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VR, AR, 메타버스 플랫폼들인데 각각의 그 효과가 다른 것 같아요. VR은 진짜 많이 써요. 그 기업에서는. 왜냐면 의료와 항공 쪽은 전문 직무 교육이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VR로 만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초음파 검사하는 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거고 VR은 특히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력한 경험을 줄 때, 꼭 잊지 말아야 경험을 줄 때 되게 많이 쓰이고
대신에 기업에서 5분짜리 정도로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 멀미가 있습니다, 더 늘어나면. 그리고 AR 같은 경우는 되게 갈팡질팡하다가 자리를 잡은 게 뭐냐면 워크프로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쪽에 AI가 많이 쓰입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보잉사에서 항공기 배선을 이렇게 정비를 할 때 도면이랑 그다음에 이걸 같이 도구를 같이 들어가요. 손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도면을 계속 본 다음에 이게 배선을 보고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착안해서 AR 글래스를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면 같이 도면을 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으로 자연스럽게 깎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선을 자르거나 정비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에러 비율을 그냥 제로로 줄여버렸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과 학습을 결합시키는 쪽으로 AR이 많이 좀 약간 정착되는 것 같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정말 유행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도 한계는 있고요. 딱 4가지 효과를 본 데가 신입사원 교육, 온보딩 교육, 팀빌딩, 그다음에 행사, 그리고 교육장 공간을 구현하는 거, 연수원. 약간 일회성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리더십 교육이나 전문 직무 교육 때 뭐 겟더타운 이런 거 썼다가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럽기만 해서 그냥 아예 줌으로 바꾼 사람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이 메타버스 교육이 재구매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한 번만 체험해 보고 '아 재밌다.' 그냥 끝.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겟더타운 좀 비싸고 그다음에 제페토는 모바일에서만 되고 또 회원 가입이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온보딩, 팀빌딩, 산행사 교육장 구현 이런 것들을 많이 쓰인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교육에서의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에듀테크로 인공지능이 우리 교사와 교수와 교육자들의 자리를 뺏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가장 많이.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례를 들어드리면 이게 큐비나 아카데미라는 곳이에요. 큐비나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 학원입니다. 여기가 요만한 패드를 하나 주거든요. 등원을 하자마자 학원에. 그러면 그 문제를 요 위에다 풀게 돼 있어요. 다. 풀이 과정도 다 무조건 위에다 풀어야 돼. 패드 안에다. 이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인공지능. 그대로 읽어드려서 이 학생의 수준을 딱 알아요. 수학 수준을. 그래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풀게 해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선생님이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다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젠노겐키는 여기를 뭐라 얘기하냐면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거는 인공지능이나 유튜브가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고 공감해주고 아이들의 학습 가이드를 인도해주고 함께 학습하는 역할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원을 하자마자 코치라 불리는 분들한테 1:1 면담을 하고요. 문제를 푼 다음에 하원을 할 때 칭찬받고 격려받고 집에 가서 뭐에 가이드를 받습니다. 사람한테.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 학원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인공지능과 사람이 가장 적절히 결합된 학습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잘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걸 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학습자 성장 중심, 블룸의 텍소노미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저희 HRD 쪽에서 쓰이는 모멘트 오브 니즈라고 합니다. 교육이 필요한 순간인데 뭔가 처음 배울 때, 더 알고자 할 때, 적용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는 다 어느 쪽만 하고 있다? 지금의 클래스룸 중심의 교육은 기억하고 이해하고 처음 배울 때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습자들은 더 위쪽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고 궁금한데 이걸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래쪽 영역은 누가 더 잘한다?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는 겁니다. 앞으로요.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디지털의 아래쪽의 영역은 넘기고 더 중요한 영역으로 이동하시는 게 앞으로의 교육하는 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걸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에서 2016년에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의 퍼센테이지를 매긴 거예요. 그거를 너무 좋아서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우리나라 직업군 560개를 대상으로 똑같은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직업군들을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몇 퍼센트나 대체될까라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은행 직원 98%, 부동산 공인중개사 97%막 이러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몇 프로인가요? 0.44%입니다. 교사의 대체율이 되게 낮다라는 것들이 되게 일반화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 교사도 1.2%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더 위쪽의 영역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교사의 역할이.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에듀테크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라는 거. 그러면 에듀테크로 대체되지 않는데 우리 교사는 에듀테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2017년에 제가 컨퍼런스에서 가져온 사례인데요. 앞으로 LMS, 교육관리 시스템이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찰리 스미스라는 친구가 90일 내로 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왕따 행위를 할 가능성이 85%예요 라고 뜨는 겁니다. 교육관리 시스템에서. 그리고 1러닝을 듣게 하거나 104.97 조항을 읽게 하거나 매니저한테 보고할까 실행할까 말까 뜨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한 LMS인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 영화 보셨나요? 범죄를 예측해서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거짓말 같은데 비슷한 LMS가 있습니다. 뉴튼이라는 LMS고요. 블랙보드나 캔버스 이런 LMS를 되게 위협하는 회사예요. 이 중에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측 가능한 LMS 기능인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글래머 쪽시 시험을 볼 거야 라고 하면 얘가 79점이 나올 거예요 라고 예측해 줍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2시간 동안 동명사와 전치사와 현재 분사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위권 5%를 딱 클릭하면은 상위권을 클릭하면은 15분 정도 현재 분사만 집중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ASU나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 같은 데서 상당히 그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있는 선생님과 없는 선생님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겠죠. 이게 도와주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 저는 아이언맨 교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맨이 그 수트랑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비서가 없으면 영웅일까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수트와 자비스가 도와주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듀테크를 그냥 안 쓰고 평범하게 갈 건가요?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더 본인의 역량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교사가 아니라 더 상위 영역에 있는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교사와 교수님들의 역량을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아주 앞으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에 더 친근하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더 발전하는 그런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다 되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